한국 기술 의존은 이제 끝입니다. 일본 정부는 공개석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선언이 나온 지 29시간 후 일본 서부 산업지대 전체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건 외교 분쟁도 제재도 아니었습니다. 부품 하나가 없었을 뿐입니다. 저는 그 회사에서 공급망을 총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회의실에서 모두가 박수를 칠 때 저만 손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 눈앞에는 선언문이 아니라 엑셀 스프레드시트의 숫자가 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그 29시간 동안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힘을 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도쿄 미나토구 시바우라에 본사를 둔 전자부품 전문기업 타케다 일렉트로닉스의 공급망 관리 부장으로 12년째 일하고 있는 저는 사카모토 히로시입니다. 38배 나이에 이미 수많은 공급 위기를 관리해왔지만 2023년 3월 15일 그날만큼 생생하게 기억되는 날은 없습니다. 그날 오후 2시 정각 제 휴대폰에 긴급 문자가 떴어요. 본관 15층 대회의실 임원회의 즉시 소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의제는 단 한 줄로 요약돼 있었어요. 한국 의존도 탈피 전략 최종 승인건.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이미 25명의 임원들이 각자 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평소 회의와는 다른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모두의 얼굴에 묘한 흥분과 기대감이 떠 있었다는 거죠. 사장인 타케다 켄지 회장이 직접 단상에 섰습니다. 손에는 3페이지짜리 발표문이 들려 있었어요. 회장은 천천히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타케다 일렉트로닉스는 더 이상 특정 국가의 공급망에 종속되지 않겠다. 진정한 기술 자립의 새 시대를 열겠다. 글로벌 파트너십의 다변화를 통해 더욱 강한 기업으로 거듭나겠다.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재무담당 이사 하야시 씨가 가장 먼저 박수를 쳤습니다. 이제 진짜 독립입니다. 우리만의 길을 갑니다. 영업본부장 스즈키 상무도 거들었어요. 한국 업체들 없이도 충분합니다. 아니, 오히려 더 나아질 겁니다. 박수 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승리의 순간처럼 느껴지는 분위기였죠. 하지만 저는 손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 노트북 화면에는 발표문이 아니라 지난주 금요일 밤늦게까지 작업한 재고 현황 분석 스프레드시트가 떠 있었거든요. 배터리 제어 모듈 3,800개, 고온 안정 센서 2,200개, 미세 전력 조절 칩 5,600개, 전압 레귤레이터 4,200개. 우리 주력 제품인 차세대 스마트 배터리 팩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들의 재고 목록이었습니다. 각 항목 옆 공급처 열에는 빨간색으로 국가명이 표시돼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핵심 부품 11개 중 8개가 대한민국이라고 표시돼 있었어요. 비율로 따지면 72.7%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이건 외교적 선언이나 경영 전략이 아니라 순수한 산술 문제라는 걸요.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축하 인사를 나누며 복도로 빠져나갈 때 저만 자리에 남아 노트북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오후 2시 40분 제 책상으로 돌아왔을 때 메신저 알림이 떠 있었어요. 후쿠오카 제2공장 현장 책임자 야마다 과장이었습니다. 사카모토 부장님, 예비 재고 긴급 확인 요청드립니다. 평상시 같으면 정기 점검 일정을 잡자는 정도의 가벼운 메시지였겠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저는 그 짧은 한 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비 재고라는 표현은 현장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만 쓰는 말이거든요. 저는 조용히 책상 서랍을 열고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현재 재고 수량을 1일 소비량으로 나누기 시작했어요. 베이스 제품군 기준 약 13시간, 프리미엄 라인은 9시간, 산업용 모델은 17시간. 15층 대회의실에서는 아직도 임원들의 축하 인사가 오가고 있었지만 저 머릿속에서는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공장은 벌써 다른 시간대를 살고 있었어요. 그날 밤 9시 10분 책상 위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품질관리팀 사토 차장이었어요. 부장님, 대체 부품 리스트는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10분 후에는 물류센터 주임 나카무라 씨가 전화했어요. 긴급 발주 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밤 10시가 넘어서는 후쿠오카 공장 라인 관리자 이시다 씨까지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오전 첫 번째 시프트 물량 확보가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똑같은 걸 물었어요. 대체 부품은 언제쯤 입고되느냐고요. 저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확인 중입니다. 내일 오전까지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얼버무릴 수밖에 없었죠. 오후 회의에서 누군가 자신있게 말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기술 담당 와타나베 상무였어요. 중국 선전에 있는 BYD 계열사와 대만 신주의 TSMC 협력업체가 이미 대기하고 있습니다. 기술 수준도 한국 못지않고요. 일주일이면 완전 전환 가능합니다. 품질은 오히려 더 낮습니다. 그는 장담하듯 말했었죠. 하지만 현장에서 올라온 보고서는 전혀 달랐습니다. 중국 업체 3곳에 샘플을 보냈지만 규격이 정확히 맞지 않았어요. 커넥터 핀 간격이 0.2mm 차이였는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물리적으로 조립 자체가 불가능했거든요. 대만 업체는 더 솔직했어요. 현재 우리 생산 라인이 3개월치 주문으로 다 차 있습니다. 긴급 증설이요? 가능하긴 한데 설비 투자비 12억 엔을 선지급하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금액을 듣는 순간 저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때 영업팀 막내 최 대리가 제자리로 왔어요. 20대 후반의 젊은 친구였는데 여전히 낙관적이었습니다. 부장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 업체들도 손해보기 싫어서 곧 연락 올 겁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최군,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저는 서울에서 6년을 살았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삼성전자 협력업체 담당으로 파견 근무를 했었죠. 그곳에서 한국 비즈니스 문화를 몸으로 배웠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협박이나 압박에 반응하지 않아요. 그들은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움직입니다. 명확한 기록과 확고한 원칙에만 반응하죠. 밤 11시 30분, 저는 서울 주요 파트너사 구매팀장 김민수 부장에게 긴급 이메일을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긴급 물량 협조 요청건이었어요. 본문에는 기존 계약을 반드시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추가 발주 물량과 조건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했죠. 발송 버튼을 누르고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답이 없었어요. 자동 회신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1시 다시 한번 메일함을 새로 고침했지만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응답이 아니었어요. 다음 날 새벽 5시 4분, 알람보다 먼저 눈이 떠졌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첫 번째로 한 일은 휴대폰으로 이메일을 확인하는 것이었어요. 밤사이 업무 메일이 총 12통 들어와 있었지만 서울에서 온 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읽음 표시가 없었어요. 이건 단순한 업무 지연이나 시차 문제가 아니었죠. 새벽 6시 샤워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화를 낸 게 아니라는 걸요. 그냥 조용히 일을 멈춘 겁니다. 분노는 반응이지만 침묵은 결정이에요. 저는 그 차이를 그날 아침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건 7시 정각이었어요. 평소보다 1시간 이상 일찍 출근한 거죠. 텅 빈 사무실 제 책상에 앉아 다른 한국 파트너사들의 연락처 리스트를 펼쳤습니다. 부산의 LK전자, 인천의 세진테크, 구미의 대한반도체, 수원의 글로벌 파츠. 평소 같으면 새벽 6시 메일에도 1시간 안에 답장이 오던 곳들이었어요. 7시 10분부터 4곳 모두의 긴급 연락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답이 없었어요. 2시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시간이 지났을 때 확신이 들었어요. 마치 사전에 약속이라도 한 듯 모든 업체가 일제히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죠. 이건 한 개별 회사의 결정이 아니라 한국 산업계 전체의 조율된 결정이라는 걸요.
한국 기업들은 개별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네트워크로 움직이죠. 오전 8시 30분 다시 임원 긴급회의가 소집됐어요. 같은 대회의실, 어제와 같은 25명의 사람들이었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제의 박수 소리와 환호는 온데간데 없었고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와 한숨 소리만 회의실을 채웠어요. 재무이사 하야시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카모토 부장, 최악의 경우 손실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저는 어젯밤 밤을 새워 준비해둔 손실 분석 보고서를 대형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시간당 예상 손실액은 73억 엔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영업본부장 스즈키 상무가 다시 물었어요. 그럼 하루 전체로는요? 1752억 엔입니다. 이틀이면요? 3504억 엔입니다. 일주일이면요?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1조 2264억 엔입니다. 숫자가 커질수록 사람들의 얼굴색이 변해갔습니다. 회의실의 무거운 정적을 깬 건 타케다 회장이었습니다. 73억 엔이라는 숫자를 다시 한번 확인하듯 되뇌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니까 12시간이면 우리 연구개발부서 1년 예산이 날아가고 24시간이면 이번 분기 영업이익 전체가 증발한다는 얘기군요. 정확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어제 가장 크게 박수를 쳤던 영업본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래도 우리 비상자금으로 일주일 정도는 버틸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문제는 자금이 아닙니다. 사흘째부터는 이 소문이 주식시장에 퍼질 겁니다. 오전 10시 재무팀에서 추가 리스크 분석 보고서가 올라왔어요. 타이틀은 생산 차질 시 주가 영향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내용을 보니 소름이 돋았어요. 생산 중단 소문이 시장에 퍼지는 즉시 주가는 최소 15%에서 최대 23%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일주일 이상 지속되면 신용등급 하향 조정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죠. 최악의 경우 거래처 신뢰도 하락으로 기존 계약 해지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있었어요. 저는 그 보고서를 보면서 씁쓸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었구나. 우리에게 설계 능력과 제조 기술은 분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급망 안정성과 시스템 탄력성은 없었던 거예요. 한국은 정반대였어요. 기술도 물론 충분히 있었지만 더 중요한 건 오랜 시간 쌓아 올린 시스템이었죠. 정시 납품률 99.8%라는 놀라운 수치. 품질 불량률 0.03%라는 믿기 어려운 수준. 긴급 대응 평균 시간 4.2시간이라는 경이로운 속도. 이 모든 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전혀 몰랐습니다. 적어도 10년 이상 꾸준히 쌓아올린 시스템적 역량이었어요. 오전 11시 18분 후쿠오카 공장에서 첫 번째 공식 경고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제3 생산라인 부품 재고 임계치 도달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아직은 생산이 완전히 멈춘 건 아니었지만 시간 문제였죠. 야마다 과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부장님, 오늘 오후까지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야간 시프트 가동이 불가능합니다. 이미 현장 작업자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퍼지고 있습니다. 정오 12시 37분 후쿠오카 공장 제3 생산 라인이 완전히 멈춰 섰습니다. 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어요. 원자재가 떨어져서도 아니었고 정전이나 설비 고장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부품 하나가 없어서였어요. 길이 14mm, 폭 8mm, 무게 3.5g짜리 작은 미세 전력 조절 칩 1개. 그 작은 부품 하나 때문에 시간당 800만 에너치의 완제품을 생산하는 첨단 자동화 라인이 멈춰 선 겁니다. 오후 1시 4분 제2 생산 라인도 정지했습니다. 이번엔 배터리 제어 모듈 재고 소진이 원인이었어요. 오후 2시 19분 제4 생산 라인까지 중단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고온 안정 센서 부족이었죠. 공장은 마치 도미노가 쓰러지듯 하나씩 차례로 무너지고 있었어요. 오후 2시 30분 야마다 과장이 직접 도쿄 본사로 올라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평소 침착했던 그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내일 오전 8시까지 부품이 도착하지 않으면 전체 생산 라인을 완전히 정지해야 합니다. 제일 생산 라인마저 내일 새벽이면 한계에 도달합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대안이 전혀 없었거든요. 오후 3시 12분 본사 홍보팀으로 니혼 게이자이 신문 산업부 기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타케다 일렉트로닉스 생산 차질설이 업계에 돌고 있는데 사실 확인 부탁드립니다. 홍보팀 미야자키 차장은 공식 부인 입장을 냈지만 소용없었어요. 업계는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 정각 도쿄 증권거래소 거래가 마감됐어요. 우리 주식은 6.3% 하락 마감했습니다. 거래량은 평소의 3배를 넘었죠. 개인 투자자들뿐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도 우리 주식을 팔아치우기 시작한 겁니다. 시장은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오후 4시 15분 사장실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비서실에서 긴급 연락이 온 거죠. 회장님께서 즉시 사장실로 오시라고 하십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6층 사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타케다 회장이 혼자 대형 창문 앞에 서서 도쿄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가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10초 정도 침묵이 흐른 뒤 회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카모토 부장, 내가 직접 가서 해결해. 어디로 가라는 말씀이십니까? 저는 알면서도 물었어요. 회장은 여전히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서울. 자네가 가장 잘 아는 곳 아닌가. 그날 밤 8시 정각 출발하는 하네다발 인천행 비행기 좌석을 예약했습니다. 비즈니스석이 아니라 이코노미석이었어요. 회사 예산 절감 차원도 있었지만 솔직히 편한 좌석에 앉을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창가 좌석 29A에 앉아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그 안에서 어제 회의실에서 낭독됐던 바로 그 선언문을 꺼냈습니다. 어사용지 3장짜리 문서였죠. 한국 의존도 탈피, 기술 자립의 새로운 장, 글로벌 파트너십의 다변화. 24시간 전만 해도 용기 있는 경영 결단처럼 보였던 이 문장들이 지금은 마치 청구서처럼 느껴졌어요. 각 문장마다 73억 엔이라는 가격표가 붙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어요. 이륙 후 안전벨트 사인이 꺼졌을 때 승무원이 물과 따뜻한 수건을 건넸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시면서 생각했어요. 이건 사과하러 가는 게 아니라는 걸요. 설득하러 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살아남기 위해 가는 거였어요. 밤 10시 30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고 수화물을 찾아 밖으로 나왔어요. 택시를 타고 강남 삼성동의 인터컨티넨털 호텔로 향했습니다. 40분이 걸렸어요. 체크인을 마치고 14층 객실에 들어가 짐을 풀었습니다. 밤 11시 40분 노트북을 켜고 내일 회의 자료를 다시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말로 시작해야 할지, 어떤 조건을 제시할 수 있을지, 어떻게 상황을 설명해야 할지요. 하지만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까지 자료만 들여다보다가 침대에 누웠어요.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계속 계산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손실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시간당 73억 엔, 분당 1억 2천만 엔, 초당 200만 엔. 숫자가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8시 30분 호텔 로비에서 택시를 불렀습니다. 기사님께 테헤랄로 주소를 알려드렸어요. 강남대로를 따라 15분을 달렸습니다. 테헤랄로 232번지 32층짜리 유리 외벽 빌딩 앞에 내렸어요. 로비에서 방문증을 받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28층이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깔끔하게 정돈된 복도가 나왔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저를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죠. 남산타워도 보였고 한강도 멀리 보였습니다. 오전 9시 정각 회의실 문이 열리고 상대 측이 들어왔습니다. 김민수 전무, 이재현 부장, 박수진 차장. 3명이었어요. 정장 차림이었고 표정은 침착했습니다. 서로 악수를 나누고 각자 자리에 앉았어요. 비서가 커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메리카노였죠. 김 전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낮았고 말은 간결했습니다. 사카모토 부장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6년 만이네요. 맞습니다. 제가 서울 파견 근무를 할 때 자주 만났던 분이었어요. 그때 김 전무는 차장이었는데 이제는 전무까지 승진했더군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김 전무가 다시 말을 이었어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분명히 해두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귀를 기울였어요. 우리는 굴욕을 원하지 않습니다. 복수도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정확한 기록이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이 부장이 가죽 서류 가방에서 어사용지 한 장을 꺼냈어요. 이틀 전 우리 회사가 발표한 선언문의 프린트 사본이었습니다. 세 군데에 빨간색 형광펜으로 밑줄이 그어져 있었죠. 조건은 세 가지로 명확했습니다. 첫째, 공개 발언 정정입니다. 기술 자립이라는 표현을 협력 관계 다변화로 수정해 주십시오. 둘째, 공동 품질 검증 시스템 구축입니다. 월 단위로 상호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최소 3년 이상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해 주십시오. 위약금 조항을 명시하겠습니다. 무릎을 꿇으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사과문을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선택지는 사실상 하나뿐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이미 서명 날일란이 준비된 계약서 3부를 꺼냈어요. 어젯밤 늦게까지 법무팀과 협의해서 작성했고 타케다 회장의 최종 결재를 받고 온 것이었습니다. 김 전무가 안경을 고쳐 쓰고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했어요.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며 읽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자신도 만년필을 꺼내 서명했습니다. 오전 10시 12분 계약이 완료됐어요. 그 순간 묘하게도 패배감보다 안도감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적어도 회사는 살릴 수 있겠구나.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김 전무가 다가왔습니다. 사카모토 부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를 쳐다봤어요. 우리는 이기려고 한 게 절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하던 일을 계속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어요. 오전 11시 빌딩 앞에서 택시를 잡아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는 오후 2시 20분이었지만 일찍 나가고 싶었거든요. 공항 제1터미널 비즈니스 라운지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도쿄 본사 타케다 회장과 임원진 전체에게 보고 이메일을 작성했어요. 제목은 서울 협상 완료 보고였습니다. 본문에는 계약 체결 완료, 오늘 오후 첫 번째 긴급 선적 출발 예정이라고 적었습니다. 발송 버튼을 누르고 창밖을 봤어요. 비행기들이 끊임없이 뜨고 내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10분 탑승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한해다행 JAL 편이었어요. 좌석에 앉아 이륙 전 휴대폰으로 마지막 메시지들을 확인했습니다. 야마다 과장에게서 온 메시지가 눈에 띄었어요. 부장님, 부품 첫 번째 선적 인천항 출발 확인했습니다. 내일 오전 6시 후쿠오카항 도착 예정입니다. 회사가 한국 의존도 탈피를 공식 선언한 지 정확히 29시간 만이었어요.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점점 작아졌어요. 하지만 그 도시가 저에게 남긴 교훈은 오히려 더 커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 4시 30분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수화물을 찾아 곧장 회사로 향했어요. 후쿠오카 공장에서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전체 생산 라인 재가동 준비 완료. 부품 도착 즉시 생산 재개 가능. 다음 날 오전 7시 20분 멈췄던 공장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 우리 회사에서는 단 한 명도 한국 없이 가능하다는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뉴스에는 단 한 줄도 보도되지 않았지만 업계 사람들은 모두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한국 공급망이 멈추면 우리는 그 자리에 선다는 사실을요. 지금 이 순간도 테헤란로 사무실 제 책상에 앉아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가끔 그날을 떠올려요. 15층 대회의실에서 박수 소리가 울릴 때 저만 손을 움직이지 않았던 그 순간을요. 그때 제가 본 건 엑셀 스프레드시트의 숫자였지만 지금 제게 보이는 건 평생 잊지 못할 교훈입니다.
기술은 돈으로 살 수 있고 만들 수 있지만 시스템은 시간을 들여 쌓아야 한다는 것, 큰 소리와 선언은 쉽지만 조용한 증명과 실행은 어렵다는 것, 그리고 진짜 힘은 목소리를 높이는 데 있지 않다는 걸요. 소리 없이 정확하게 움직이는 시스템, 그것이야말로 진짜 힘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앞으로도 해외인의 시선으로 본 대한민국의 진짜 힘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별빛 사연소였습니다.